이제 서론은 끝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환경과 투자 이야기입니다. 8월 9일이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IPCC,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IPCC에서 향후 10년의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그 시점이 3년 전 예측했었던 것보다 10년이 앞당겨질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한 50년? 막 이랬는데 지금 2040년? 30년?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폭염, 가뭄, 산불 이런 게 많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볼 때는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 1차적으로 기후가 올라가니까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올라가서 비누아투, 솔로몬 이런 데는 물에 잠긴다. 여기서 이제 저는 환경을 기후학자로도 해석하고자 싶지 않습니다. 환경론으로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오로지 이 자리에서는 투자자로서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런 것들과 조금 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 채널은 환경 채널이 아니라 주식 투자 채널이니까 주식에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무엇이 많이 바뀌고 있고 무엇에서 기회가 생기는지 보면 보인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힘센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만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책들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 온난화는 일시적인 거야, 이산화탄소가 원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반론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들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죠. 2013년도에 발간된 거랑 2021년도에 발간된 거를 좀 차이점을 좀 보면 사실은 391 ppm, 410 ppm 많이 안 오른 것 같죠? 요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80만 년간 전례가 없음, 200만 년간 전례가 없음 이렇게 나오고요. 고도 0.78도, 1.09도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해수면 약간 상승했습니다. 10cm. 온도는 1도에서 5.7도 상승했고요. 자, 누적 배출량은 기가톤입니다. 2390, 1890. 그러니까 지금 8년간 500기가바이트, 기가톤을, 기가면은 10의 9승입니다. 기가톤을 배출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거든요. 80만 년간은 요 바스켓 안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200년이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는 200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럼 200만 년 전에도 있지 않았냐? 있었습니다. 문제는 200만 년이라는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도 적응하고 뭘도 적응할 수 있는데 100년은 인간의 3세대입니다. 3세대.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어렵죠. 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남극에 얼음을 뚫어가지고 이제 이걸 측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뜨거워지고 있는 여기가 지금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러시아. 추운 지방이. 더 뜨거워졌어. 다른 데보다. 이런 데들이. 이러니까 이제 얼음이 급격하게 녹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탄소 배출이 끊임없이 증가하다가 2020년 세계 경기가 5% 이하 하락했을 때 비로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여기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태양 때문에 태양이 활동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활동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지금도 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이거를 근거로 CO2가 중요한 지구온난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CO2가 진짜다,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투자자로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 기후 아니야, 뭐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의견들을 하셔도 제가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칠레 아세요? 칠레는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일조량이 좋아요. 일조량이 좋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라고 한다면 안데스의 만년설이 강으로 흘러와요. 그거를 퍼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만년설인데요, 2020년하고 2021년의 눈의 크기를 딱 보십시오. 이것만 보시면 칠레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와인 가격도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폭염, 저번에 우리 그거 나왔잖아요. 시애틀이 원래 22도라면서요, 평균 기온이. 그런데 40도로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갑자기 덥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불은 미국, 캐나다, 거기뿐만 아니죠. 지금 어디가 넣었죠? 그리스, 최근에 또 터키, 러시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인은 가뭄, 말라 있다는 거죠. 말라 있는 겁니다. 가뭄이 되니까 나무가 병이 잘 들고, 그러니까 말라지고, 마르니까 불이 잘 붙고, 그런 겁니다. 요 데이터는요, 2020년 일별 통계인데요, 여태까지 평균은 여기 있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올랐다는 거죠. 2020년도에 호주도 튀어올랐고, 미국은 노상 튀어올라서 좀 덜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3억 4천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네, 산불이 났는데 그게 나무를 다 태웠다는 거죠. 저 나무가 타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작용으로 없애줄 나무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후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풍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폭풍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일본에 막 홍수 났잖아요. 3일 동안에 1년치가 왔답니다. 1000mm. 1000mm가 왔죠. 네. 더 강력해지고 더 광폭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뭄 상황을 잠깐 볼게요. 진한 게 이례적 가뭄입니다. 진한 게. 그리고 하얀 게 이상 없음입니다. 보시면 진한 게 많아졌죠. 많아졌습니다. 색깔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 투자 대상이죠. 여기는 오로빌 호라고 하는 건데요. 요 사진은 오로빌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광활한 호수에 물이 요 나무하고 흙하고 요만큼 정도 보여주고 있죠. 네, 딱 금이 요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수많은 유람선들이 물이 빠져서 그냥 갇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진짜 심각한 거죠. 가뭄이 심각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시베리아 말씀드렸잖아요. 시베리아가 거의 이렇게 얼음이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얼음이었는데 이게 녹으니까 물도 뭐 해수면도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CH4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구 동통층 밑에서 탄저균 같은 것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뭐 굉장히 뭐 수십만,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병균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인류가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일단은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합니다. 팽창하고요. 그리고 육지 위에 있던 얼음, 아까 뭐 만년설, 뭐 동토 있는 거 그런 거 다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죠. 빙하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에 담겨서 요거가 또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은 지금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인데요. 마이애미가 해수면의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해수면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해, 우리나라 서해. 여기 중국에 보면 여기가 칭다오, 뭐 여기가 뭐 광저우 이쪽이 다 잠긴다는 거죠. 네. 요거는 지금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 사이트 yellow.kr에 가보시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30cm 높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보니까 요런 섬들이 예, 큰 섬이 그냥 산만 남습니다. 요런 데도 지금 보시면 네, 산만 남습니다. 네, 요런 데도 보시면 네, 산만 남죠.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도 보고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2017년도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이 꽤 있었습니다. 네. 미리 다니긴 한데요. 예. 28년간 17.3mm. 네. 중국은 심하다. 중국은 심하다.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디브가 수상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죠. 몰디브 장기니까. 베네치아도 수문을 만들었는데 수문이 소용이 없더라. 네. 우리나라도 부산시가 해상도시 조감도를 했죠. 해상도시 만들겠다.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여기가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이게 그 땅이 좀 무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깊게. PHC.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사는 동양 파일 대림 CNS 6일 CNS로 바뀌었나요? 이름이? 이렇게 박죠. 이렇게 박아요. 박는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문제는 바닷물이 요렇게 혹은 요렇게 해서 그럼 제방을 쌓겠죠? 제방을 쌓겠죠? 안 들어오게. 그러면 여기서 물들이 요렇게 침투하겠죠. 서서히. 그러면 이 건물은 나중에 여기다 건물을 질 때 이 PHC 파일이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당연히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 규격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이렇게 제방을 막았다는 걸로 과연 끝날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그러니까 물이 여기 있을 때는 하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물이 여기 있으면 하수는 펌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펌프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못 나가요. 새롭게 다 만들어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많은 걸 바꿔버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죠. 자, 아까 가뭄 이야기 했습니다. 가뭄. 사실은 가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그러니까 조금만 차면 원래 내려왔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와요. 비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어떤 영향이 많으면 그냥 내려꽂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면 물을 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저장이 안 되겠죠. 왜? 일본처럼 3일 만에 1년치 오면 이걸 어떻게 저장해요?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떠냐 하면 우리 강을 생각해 보자고요. 강이 이렇게 됐으면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 평상시에는 이거밖에 없어. 쫄쫄쫄 흘러. 비가 오면 엄청 많겠죠.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오면 꽉 차야죠. 막 넘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상수도를 보자고요. 우리가 상수도. 우리 서울 같은 경우 팔당댐에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물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잖아요. 취수원에서 만들어서 이게 한강에서 이제 이렇게 세대로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도 적고 이 물도 적어. 그러면 오염도는 올라가죠. 그리고 이 물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뭐야? 주로 하수. 그러면 하수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급수 정도로 내뿜는다 그러면 나중에 3급수, 2급수, 1급수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왜? 하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수가, 가뭄이 오면 하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수를 현대화해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막 나오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팜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요새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문수국 장관이 이후에 한국은 탄소 국경세 면제해달라고 했죠. 안 되겠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수소 환원 제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철광석을 할 때 여기다가 석탄을 넣었었죠. 원래 석탄. 석탄은 뭐예요?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가서 떼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수소를 넣자는 거예요. 수소를 넣으니까 나오는 거는 철하고 물밖에 없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네, 이렇게 갈 겁니다.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 책에 나온 게 이거예요. 가능한 모든 과정을 전기로 해라. 그리고 탈탄소한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얻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석탄, LNG 이런 거 쓰지 말고 다른 데에서 전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라. CCUS. 제가 이거 1월 5일 날 글 올렸죠. 1월 5일. 올해 1월 5일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자재들을 사용해라. 이게 여기 이 책의 핵심입니다. 탄소 포집은 여태까지 주로 EOR에 활용됐습니다. 다른 건 없죠. 다 EOR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라고 본다면 원유를 이렇게 볶고 나면 압이 떨어지니까 원유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주입해서 원유를 많이 뽑기 위해서 한 거지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네요. 이 기술은 원래.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유 빈 곳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이산화탄소 넣고 밀봉하겠다 이런 거고요. 드라이아이스가 뭐 이산화탄소 쓰는 거고 아실 거고 뭐 비닐하우스 식물 할 때 이산화탄소 넣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크게 투자자로서는 뭐 네 크게 고려 대상들은 아닙니다 사실. 뭐 이런 것도 미세조리 배양 폴리머 생산 이런 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강, 세 번째는 정유화학, 뭐 네 번째 정도가 시멘트 뭐 이런 거에 대하죠. 그런 산업들이 유지되려면 CCUS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석탄, LNG를 줄이던가 아니면 탄소 포집을 하던가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태양광 풍력이 뭐 친환경인 건 알겠는데 수소는 지금 CH4에서 하는 그레이 수소니까 수소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방금 있으셨고 원래 이런 노이즈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를 빨리 해놓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탄소 포집을 해서 CCUS 해서 활용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블루 수소가 되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으로 물분해, 수전해를 하는 게
그린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레이 수소가 많아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수소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수소는 수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수소는 지금 필요합니다. 석유화학도 탄소 중립으로 가고, 철강 시멘트도 수소 환원 제철, 시멘트 석회석 대체, 뭐 탄소 포지. 수송 쪽은 그 2차 전지, 배터리로 가는 거고, 수소로 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건물은 효율을 향상, 탄소 제로로 가는 겁니다. 뭐, 예, 탄소 포집 하자는 거고, 60불 정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많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뭐, 풍력이 엄청 중요했다는 거 알고, 태양전지는 사실 한국에서 적합한지 우리가 퀘션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일주량이 아마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적습니다. 5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해 길이도 겨울 되면 짧고 비 흐린 날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호주나 이런데 사막은 13시간? 14시간 된대죠 아마.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태양광을 해서 거기서 수전에 해서 수소를 갖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태계를 그레이 수소라도 먼저 만들어 놔야지 그 그린 수소를 갖고 온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소 쪽은 뭐 약간씩 노이즈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진짜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지금 전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서 태양광 풍력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어떤 스토리지를 거쳐서 공급이 돼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전력은 계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냉방 수요가 올라가고 겨울에는 난방 수요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름에 냉방 수요가 올라가니까 여름에는 저녁에는 좀 떨어져요. 근데 겨울은 난방 수요는 저녁에 올라가요. 추우니까. 여름엔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절별로, 시간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극명하게 다른 거를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현재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먼저 돌고, 이게 왜냐면 이게 가동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한번 껐다 키면 막 보름 이상씩 그러니까요. 그리고 석탄을 하고요. 석유는 요새 별로 안 쓰니까. 그 다음번에 석탄도 한 3일? 출력 올라오는데 일주일 이렇게 걸리니까 석탄도 즉각 대응이 안 되고요. 가스는 그나마 대응이 됩니다. LNG 발전소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바꾸는 거,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걸 여기를 기저발전이라고 하고요. 기저. 위를 첨두발전이라고 합니다. 첨두, 가스. 그리고 수력. 수력 발전은 그냥 이렇게 댐에 물 방출하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풍력과 태양광은 어떤 발전이죠? 이걸 뭐라고 하면 간헐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어야 풍력이 되고 태양이 떠야 태양광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그런데 신재생이 주 파워로 오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남는 거를 저장해야 돼. 스토리지 해야 된다고. 스토리지. 저장했다가 꺼내야 돼. 그러면은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풍력, 태양력,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ESS, 하나는 수소. 수전해로 해서 수소를 탱크에 담는 거. 그러면 ESS가 어떻고 수소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ESS는 자연으로 방전도 될 뿐더러 태양 같은 경우, 바람 같은 경우가 며칠씩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예를 들어서 장마 기간이야. 요새 비 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씩 태양광에 의존했던 데는 ESS가 그만큼 많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근데 수소는 수전의 시설이 비싸서 그렇지 탱크는 안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신재생이 많아지면 스토리지가 중요해지고 스토리지가 중요해지면 ESS 자체로도 한계가 오니까 수소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수소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광, 호주, 중국 이런 데서 남는 태양. 그러니까 근데 전기라는 거는 남으면 다 버려요.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저스트하게 맞춰. 저스트하게. 버리는 거 없이. 왜냐면 남는 거는 영원이야. 남는 건. 영원이야. 영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영원으로 수소를 만들면 원가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가가 0인가? 어쨌든 지금 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일단 환경은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